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목에 보면 탕평정치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탕평정치라는 게 뭔지 그리고 탕평정치가 이 시점에 왜 나오는지 한번 천천히 보려면 이 시점에서 한번 그동안의 조선 정치의 흐름을 정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거기서부터 봐주시면 얘기가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급진파 신진사대부가 조선을 건국하고 뭐 그 정도는 아실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 보통 얘기를 풀어가는 게 편하더라고요. 세조 때, 그죠? 세조 때 이 세조가 개유정난으로 집권을 하죠. 그래서 개유정난이라는 반란을 성공시키면서 왕위에 즉위하게 되고, 요때 이 개유정난의 공신집단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훈구라고 하죠. 그죠? 그다음에 세조 다음이 성종이죠. 성종 때는 이 훈구 세력이 그대로 내려오게 되고요. 그래서 훈구 세력을 아무래도 견제를 해야겠으니까 성종 입장에서는 훈구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훈구를 견제해야 돼서 이 훈구를 견제하기 위한 용도로 새롭게 등용시키는 게 사림이었죠. 그래서 성종 때는 이렇게 훈구와 사림이 서로 이렇게 견제하고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기억날 거예요. 훈구는 어떤 경력, 직급, 그다음에 사림은 경력이나 직급은 얼마 안 되지만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이런 중요한 기관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대응을 했었죠. 그래서 훈구와 사림이 경쟁하는 모습을 봤었고요. 이 경쟁이 본격적인 갈등으로 빚어지는 게 우리가 이제 배웠던 사화죠, 사화. 사림들이 화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연산군, 중종, 명종에 걸쳐서 벌어지게 될 겁니다. 연산군 때 무오사화, 요게 이제 김종직의 조이제문 그거죠. 그다음에 갑자사화, 연산군 어머니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중종 반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종 반정을 훈구가 주도하면서 중종 이후에는 훈구가 정권을 독점하는데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또 사림의 대표격인 조광조를 등용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 조광조가 너무 무리하게 막 위훈 삭제하고 이러면서 또 중종 때 기묘사화가 벌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왕위 계승 분쟁이었던 을사사화가 벌어지게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화라고 부르죠. 사화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훈구와 사림의 갈등이 결국은 시간은 사림의 편이다. 훈구는 공이 있어야만 돼서 새로운 사람이 안 들어오는데 사림은 과거만 합격하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들어온다. 그래서 결국은 선조쯤이 되면 선조 때쯤이 되면은 살인들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이 살인들이 그 안에서 또 이거 인간의 본능이라 그랬죠. 또 살인들이 서로 생각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생각이 비슷한 애들끼리 하나의 분당으로 뭉친다 그랬죠. 그게 이제 뭐 동인, 서인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리고 요 시기 때 그래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사림들이 저렇게 동인, 서인 나눠지는 게 그게 이제 분열이고 그런 분열이 우리가 임진왜란 겪었을 때 임진왜란의 초기 대응을 힘들게 만드는 하나의 배경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동인, 서인 분열돼 있는 게 그래서 그런 얘기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선조 때 임진왜란이 벌어지고요. 임진왜란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이 임진왜란을 대응하고 임진왜란에 피해 복구를 했던 게 광해군이었죠. 광해군이었고요. 그래서 광해군의 역할은 임진왜란의 피해 복구. 그다음에 어,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명나라 약해지고 여진 강해지면서 그 사이에서 중립외교하는 거. 그게 이제 광해군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광해군이 중립외교하다가 욕먹고 쫓겨나죠. 그게 이제 인조, 서인 세력이 주도했었던 인조 반정이죠. 그래서 인조 때는 서인이 주도하고요. 그다음에 서인이 주도하면서 동시에 어, 남인이 서인보단 당연히 작은 세력이지만 함께 공존하는 그런 정치를 하죠. 그다음에 요때 이제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겠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런 것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인조 때 명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면서 명나라랑 계속 친하게 지내려고 하니까 여진이 여기에 반발해서 이제 두 차례나 이제 우리나라를 공격해서 정묘호란 때는 형제 관계, 그다음에 병자호란 때는 군신 관계를 맺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너무나 분했었기 때문에 효종, 요 인종 다음에 효종 때는 이걸 복수하기 위해서 청나라를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를 정벌하겠다라고 하는 북벌론이 있었죠. 북벌론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 시기, 요 인종 효종 때, 요 시기 때까지만 해도 이 사림이 동인 서인 나눠지는 이 분당 사이에 서로 뭔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비판하고 요런 뭔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건강하게 비판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요런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모습의 분당 정치가
좋은 모습의 붕당 정치가 인조부터 효종 요 시기까지는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이루어지는데 이제 언제가 문제가 되냐? 언제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배웠던 시기죠. 효종 다음이 현종이죠. 현종 때 뭐가 벌어져요? 현종 때 예속 논쟁이 벌어지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 조대비, 효종의 어머니가 효종이 돌아가셨을 때 상복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입어야 되는가. 그 예속 논쟁. 근데 예속 논쟁은 결과만 기억해 달라고 했었죠. 예속 논쟁으로 인해서 서인과 남인의 어떤 갈등이 극심해졌다. 서로가 쳐다보기 싫을 만큼 그 갈등이 굉장히 극심해졌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갈등이 서로가 같은 공간에 있기 힘들 만큼 갈등이 굉장히 심해졌기 때문에 이 갈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정치 형태가 바로 그 다음 숙종 때 있었던 환국 정치인 거죠. 그래서 환국 정치는 우리 기억날 거예요. 특정 붕당이 정권을 장악하면 그 다른 붕당은 완전히 쫓겨나 버린 그런 게 이제 환국 정치였죠. 우리 여기까지 봤어요. 여기까지 봤는데 지금 이 지경에 이르면 지금 붕당 간의 갈등이 심해도 너무 심한 거죠. 이러면 왕이 조정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어떤 상황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학교에서 담임쌤이 계시는데 그 반에 약간 A 세력, B 세력, A물이 B물이 이렇게 있는 건 알겠어. 근데 그 어느 반이나 그렇잖아. 근데 A물이랑 B물이랑 서로 원래 안 친하단 말이야. 근데 붕당 정치는 그래도 A물이랑 B물이랑 어색하긴 하지만 안 친하긴 하지만 그래도 막 같이 막 시험 끝나고 놀고 이 정도는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도 만나면 어색하지만 별로 안 친하지만 어쨌든 아는 사이니까 인사도 하고 뭐 급하면 지우개도 빌려주고 뭐 이렇게 샤프나 펜도 빌려주고 그 정도는 되는 사이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예속 논쟁이라는 큰 싸움이 생긴 거지. 시비가 붙은 거야. 그래서 A물이랑 B물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어느 정도로 안 좋아졌냐면 서로가 같이 등교하는 꼴을 못 볼 정도로. 그래서 A무리가 힘이 좀 세지면 B무리가 아예 학교를 안 나와 버려. 그리고 어쩌다가 또 여론이 바뀌어서 B무리가 세지면 또 A무리가 학교를 아예 안 나와 버려. 이거는 사이가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어느 한쪽이 아예 등교를 안 해버리는 건 너무 심한 거죠. 그럼 이제 누가 나서야 돼요? 담임 선생님이 나서야 되잖아. 그럼 담임 선생님 나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너네 그렇게 심하게 싸우지 마라. 안 친한 건 알겠지만 어색하게라도 잘 지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학교는 나와라.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겠죠. 그 정치가 탕평 정치예요. 탕평 정치. 그래서 극심하게 극단적으로 갈등하는 이 붕당 세력들을 어떻게 해서든 조금 화해시키고 조화롭게 만들고 둘 다 존중해 주려고 노력하고 이런 모습들이 탕평 정치다. 그리고 이 탕평 정치를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영조와 정조가 하게 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천천히 보도록 하죠. 요게 지금 요거 이 필기는 한번 어디 옮겨 적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쭉 옮겨 적으시고요. 그다음에 요거 잠깐 일시 정지하시고 보시고 쭉 옮겨 적으시고요. 요거를 캡처를 떠둘까? 아무튼 그렇고 요 이제 지울게요. 그 요 음식이 탕평채라는 음식인데 저 음식의 가장 어떤 의도성은 식재료의 색깔을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초록색, 검은색, 뭐 갈색, 노란색 되게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도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식재료가 있는 음식이지만 같이 어우러져서 먹으면 맛있다. 그런 것처럼 너네들 색깔이 다른 거 알겠다. 너네들 뭐 서인, 남인 색깔 다른 거 알겠는데 그래도 뭐 물론 좀 어색하겠지만 다 같이 어우러져서 잘 지내보자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게 탕평 정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죠. 일단은 뭐가 거듭되면서 환국이 거듭되면서 기억나시죠? 특정 붕당이 정권을 독점하면 나머지 붕당이 완전히 쫓겨나고 또 그러다가 쫓겨난 붕당이 뭔가 힘을 얻을 일이 생기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인이 집권하면 남인은 완전히 쫓겨나고 또 무슨 일 때문에 서인이 쫓겨나게 생겨서 남인이 집권하면 서인은 예외 없이 다 쫓겨나고 이런 식으로 서인과 남인이 교대로 정권을 독점했었던 그게 이제 환국이죠. 이 환국이 거듭되면서 이제 갈등이 극도로 너무 심해지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두 어떤 붕당을 화해시키려고 노력하는 이 탕평정치가 처음 시작됐었던 건 숙종 때예요. 왜냐면 숙종 때 환국이 심했으니까 숙종 입장에서는 뭐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숙종 때 시작이 되는데 잘 안 되지. 그래서 실패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탕평정치 얘기할 때는 영조 정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탕평정치는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지금 동인이란다. 서인과 남인이 갈등 중인 거죠. 그래서 그 전에 한국 정치는 서인이 집권하면 남인이 다 쫓겨나고 그 반대로 남인이 집권하면 서인이 다 쫓겨나고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럼 이제 탕평 정치는 간단해요. 서인에서도 일정 부분 사람들을 등용하고
남인에서도 일정 부분 사람들을 등용해서 같이 일을 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탕평 정치인데 숙종 때는 시도는 해봤었지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했던 첫 번째 왕이 영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이신데 영조는 아예 이제 왕이 올라온 다음에 아예 선언하고 시작해요. 나의 정치적 목적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등하는 붕당들을 화해시키는 탕평 정치가 내 정치의 목적이다라고 아예 선언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 이렇게 지금의 붕당의 싸움이 너무 심하니 나는 이것을 반드시 화해시키고 조화를 이뤄낼 것이다. 그 내용을 비석으로 새긴 게 이제 탕평비예요. 그래서 이 탕평비를 새김으로써 자기의 정치적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거죠. 하나하나 보시면 일단은 탕평파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저 탕평파가 별게 아니에요. 지금 서인과 남인이 갈등 중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서인 중에서도 사람을 얼마간을 데려다 쓰고 남인 중에서도 사람들을 얼마간을 데려다 써서 이 둘이 서인 출신과 남인 출신이 함께 일을 하도록 하는 게 탕평파인데 요걸 이제 사람을 데려다 쓸 때 서인 측이든 남인 측이든 조금 말 잘 듣는 사람들 좀 성격이 순하고 뭐 이렇게 하자고 하면 같이 하고 그런 사람들 위주로만 구성을 해요. 서인 측에서도 좀 순한 사람들 위주, 남인 측에서도 조금 순한 사람들 위주로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탕평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요 자리가 이제 붕당이 처음으로 갈라지게 된 그런 원인이 됐었던 자리인데 기억하세요? 그 우리 의정부 6조 하는 그 6조 중에 2조에 있었던 관직이에요. 2조는 인사권 업무를 보죠. 기억나시려나? 2조 전랑 기억나요? 이게 되게 직급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중요한 자리였다고. 2조 전랑 어떤 자리였어요?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자리.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이런 누구나 원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누구를 추천할 것인가 그걸 정하는 자리가 2조 전랑 자리였었죠. 그래서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이 자리에 누구를 놓을 것인가를 놓고 되게 갈등이 있었었죠.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여기 이제 갈등의 원인이라고 봐서 영조 때는 이렇게 이주전랑의 권한을 약화하는 거죠. 그래서 요 이주전랑 기억나실 겁니다. 그다음에 서원을 정리한다는 건 다 없앨 수는 없지만 일부 몇 개를 빼고는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는 거겠어? 이게 봐봐. 영조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조 전에는 숙종 때는 환국 정치가 이어졌었죠. 서인이 집권하면 남인이 다 쫓겨나고 남인이 집권하면 서인이 다 쫓겨나고 이게 반복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환국 정치가 진행되는 동안 각 지방에 있는 서원들은 개수가 늘었을 것 같아요? 줄었을 것 같아요? 늘어난단 말이야. 무조건 늘어나요. 왜냐면 봐봐. 환국 정치를 하면 서인이 정권을 독점하면 남인이 다 쫓겨나죠. 그럼 남인들 쫓겨난 다음에 어디 갈까? 고향 간단 말이야. 고향 가서 뭐 하겠어요? 서원 세우는 거예요. 서원 세워서 이제 젊은 청춘들 데려다가 공부시키고 과거 합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내가 서인인데 내가 쫓겨나서 세운 사원, 이 서원에서 배운 거니까. 그러면 걔들도 이제 서인으로 자라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인인데 지금 남인이 집권을 했어. 그럼 난 쫓겨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서원을 세워서 애들을 가르쳐. 그럼 나한테 배운 애들도 또 똑같이 나처럼 서인이 된다는 거죠. 왜 나한테 배웠으니까. 이건 남인도 마찬가지예요. 서인이 정권을 장악하고 남인이 쫓겨나면 쫓겨난 남인이 자기 고향 가서 서원을 세웁니다. 거기 가서 애들 가르치면 그렇게 배운 애들은 남인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원 때문에 각 세력이 무한 재생산되면서 갈등이 해결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다음에 이제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하기 위한 정책도 보이는데 균역법이라고 해서 아마 기억날 거예요. 특히나 소고군이 이런데 이제 군대에 대한 의무를 다 무조건 예외 없이 가서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훈련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훈련 대신에 돈으로 낸다고 했었죠. 근데 사실은 돈이라기보다는 옷감을 내는 건데 그 옷감을 즉 군대 대신 내는 세금으로서의 옷감을 줄여주는 정책이 이 균역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사형수는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오늘날에는 모든 재판이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3심제를 운영하는데 이때는 이제 사형수에 대해서만큼은 3번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형수는 만약에 그냥 한 판의 어떤 재판으로 결정이 돼서 죽이라고 결론이 나왔으면 그걸로 끝인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럼 만약에 그 재판이나 혹은 그 수사가 잘못됐다면 돌이킬 수가 없죠. 그래서 사형수만큼은 꼭 이제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요거 조금 중요한데요.
속대전, 그다음에 동국문헌비고 이렇게 책을 쓰게 되는데 동국문헌비고는 백과사전이에요. 당시까지의 다양한 지식들을 총 정리한 게 동국문헌비고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솔직히 동국문헌비고는 막 시험에 내고 그럴 만큼 중요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보다 먼저 나오는 속대전은 중요해요. 법전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이미 조선의 법전을 배웠잖아. 경국대전이라고. 근데 이미 법전이 있는데 왜 또 만드는 걸까? 왜 또 만드냐면 시대가 많이 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춰서 법전도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속대전을 쓰게 되는데 어 속대전을 썼다고 해서 경국대전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경국대전은 여전히 지키는데 조금 더 필요한 내용을 이렇게 속대전을 통해서 보강한다고 보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속대전은 경국대전의 그 뒤를 이어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속대전이라는 말 자체가 경국대전에 속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경국대전이 만들어진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 뒤에 생겨난 다양한 여러 가지 발명품이나 그에 따른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을 법전으로 편찬한 게 속대전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정조인데 그 정도 얘기는 할 만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왕이 영조죠. 이 사실 이거 시험에 낼 그런 내용은 아닌데 워낙 유명한 얘기라서 완전 얘기를 안 하고 가기가 좀 그래서요. 그 다음이 정조인데 그건 아시죠? 정조가 영조 아들이 아니에요. 손자예요, 손자. 그죠? 그리고 사실은 영조 아들 중에 원래 왕이 되려고 했었던 사도세자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죽죠. 근데 이 영조가 사도세자를 왜 이렇게까지 그 쌀뒤주의에 가든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뒤주에 갇히게 할 만큼 이제 극한으로 몰아세웠는가. 그건 이제 이런저런 논쟁들이 많은데 이제 가장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영조가 이제 여러 가지 붕당 세력들을 고르게 등용하는 탕평 정치를 했었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서인 중에 속해 있는 노론에 조금 더 비중이 많이 가요. 근데 이제 영조가 말년에 본인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고 그다음에 사도세자를 세자로 올려서 정치를 시켜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신에 뒤에서 지켜보고 있지.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정치를 하는데 영조의 정치적 목적은 탕평이었죠. 근데 실제로는 약간 노론이 우세한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영조 때 탕평 정치는 조금 노론 중심으로 가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세자는 어쨌든 아버지가 처음으로 강조했던 게 탕평 정치였었고 그거에 따르면 지금 이렇게 노론 중심의 정국보다는 소론이 조금 더 노론과 대립각에 있는 소론도 조금 더 존중받고 대우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소론을 좀 적극적으로 등용하려는 정책을 사도세자가 펼쳐요. 근데 그걸 영조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합니다. 그래서 영조가 이때 사도세자를 굉장히 모욕을 많이 주거든요. 막 이런저런 모욕을 주고 그리고 사도세자는 그 모욕에 이 모욕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못 견뎌서 결국은 이제 미쳐가요. 굉장히 미쳐갑니다. 세자가 있는 공간을 동궁이라고 하는데 그 막 자기 동궁에 들어가서 막 거기 있는 궁녀들 막 내시들 막 다 죽여버리고 막 이런 막 모습들은 광기 어린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쳐가면서 결국은 사도세자를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때 이제 영조가 사도세자를 쌀띠주에 가두는 극약 처방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도세자가 떠나게 되고요. 사도세자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왕으로 올라오는 게 정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조라고 보시면 되고 정조 역시 영조의 뒤에 이어서 탕평 정치를 이어가는 모습인데 정조의 탕평 정치는 영조랑은 조금 색깔이 달라요. 영조는 자기 말 잘 듣는 애들만 골라서 등용을 시켰죠. 근데 정조는 그렇지 않아요. 정조는 그냥 자기를 좋아하든 말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정책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무조건 다 일단은 정계로 올립니다. 정계로 올린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봐봐 이렇게 모든 세력을 다 올리면 그중에는 왕으로서의 나의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랑 계속 논쟁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이게 맞지 않냐 이렇게 다 논쟁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정조는 자기한테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벌도 안 줘요. 그냥 논쟁을 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논쟁이 끝나고 나면 막 그런 얘기도 있어. 원래 자기한테 되게 반대를 많이 했었던 정치인인데 어, 하필 고 회의에서는 좀 발언권이 약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너 왜 그러냐? 너 왜 이렇게 기력이 쇠했냐? 너 다음번 회의 때 나를 더 강하게 비판해야 된다. 너가 비판을 약하게 하니까 내가 너무 걱정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만큼 자기를 싫어하는 세력들도 싹 다 불러들여서 필요하다면 논쟁하고 그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탕평 정치에 반대하는 인물까지도 정치에 참여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사실 영조보다 한 등급 업그레이드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 그래서 탕평 정치에 반대하는 인물까지도 정치에 참여시킨다라는 걸 봤었고요. 그다음에 각종 개혁 정책을 보면 일단은 본인이 이렇게 자기를 싫어하는 세력도 정치로 올려서 토론을 진행할 만큼이면 본인이 학문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학문 연구기관을 설치하는데 귀장각이에요. 근데 이제 원래 있었던 학문 연구기관이 있죠. 홍문관. 홍문관은 그대로 두고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추가로. 근데 이게 조금 의미는 다른 게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홍문관은 정말로 학문 연구 기관의 성격이 강해요. 정말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건데 사실은 요때 정조 때 세우는 규장각은 학문 연구 기관의 역할을 물론 하지만 그거보다는 자료 보관소, 어떤 왕의 개인 도서관 그런 역할을 조금 더 강하게 했던 게 이제 책, 그죠? 이런 자료들을 수집하는 걸 조금 더 강화했던 게 규장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규장각은 자료실이라고 보시면 되고 홍문관 이제 사원부사관원? 홍문관은 이제 연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인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장용영이라는 부대를 설치하기도 하고요. 친위부대예요, 친위부대. 그리고 정조하면 가장 좀 인상 깊은 정책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정조는 그동안의 조선은 농업국가였죠. 더구나 조선의 통치 이념이 성리학이잖아요. 성리학은 농업을 가장 성스럽게 쳐요. 새로운 생명을 길러내는 거니까. 그래서 성리학은 사람들이 아껴서 먹고 살기만 하면 농사만 지으면 다른 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업을 되게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근데 정주의 생각은 달랐어요. 시대가 변하고 있고 우리가 상업을 충분히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상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 도시가 바로 이 지금 수원, 화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원, 화성은 정주에 정말 온갖 정성과 고민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이제 요 이제 화성을 설치함으로써 상업을 강조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화성을 설치함으로써 무조건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상업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가 지금 수원에 있는 화성인데요. 저번에 한번 갔었는데 차가 정말 미친 듯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 보지도 못하고 나오긴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관직의 진출에 제한이 있었던 서얼들은 뭐냐면 첩의 자식들을 얘기해요. 근데 그 첩이 평민이면 서자라고 하고요. 그 첩이 천민이면 얼자라고 합니다. 둘이 합쳐서 서얼이라고 하는데 그동안은 서얼은 되게 많은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관직에 진출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정조 때부터 서얼 중에서도 재능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쓰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서얼들이 조금씩 서얼들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정조 덕분에 조금씩이나마 관직에 진출할 수 있게 되죠. 그다음에 노비들의 처우도 개선해서 여기 이제 노비 추세를 철폐한다는 게 노비가 도망가 버리면 그걸 이제 주인이 잡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법도 시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업을 강조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허용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공업이 많이 이제 진흥하고 발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법전을 새롭게 편찬하는데 대전 통편이라고요. 근데 여기에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편찬한다기보다는 지금 정조가 대전 통편 만들기 전에 법전이 두 개죠. 세조 때 만들어서 성종 때 완성하는 경국대전이 있고 그다음에 영조 때 보충 내용하는 속대전이 있죠. 대전 통편은 그 두 개 합친 거예요. 그래서 경국대전과 속대전을 통합 편집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전 통편. 근데 사실은 다른 건 몰라도 법전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전은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보면은 법전의 순서도 기억을 해 주셔야겠죠. 가장 먼저 나오는 법전은 조선에서는 뭐여야 돼요? 당연히 세조 때 만들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하는 요거 내가 잘못 썼더라고. 요거 고쳐올게요. 세조 때 만들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했다는 조선의 첫 번째 법전. 바로 경국대전이죠. 그래서 경국대전이고요. 그다음에 이 경국대전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영조 때 만들었던 게 속대전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두 권을 통합 편집하는 게 이제 대전 통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경국대전과 속대전을 통합 편집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영정조 그 이후를 봐야 되는데 특히나 정조 이후에. 왜냐면 정조는 사실 아까 우리가 봤겠지만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대화를 나누고 그 토론에서 밀리지 않는 만큼의 실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정조의 탕평책은 그런 정조의 개인적인 능력, 개인적인 실력에 기인하는 바가 되게 커요. 근데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정조 그 다음 사람이 그 다음 왕이 조금이라도 띨빵한 사람이 올라오면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그동안의 탕평 정치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정조가 돌아가신 뒤에는 기존의 탕평 정치가 완전히 깨져나가면서 이제는 붕당 정치도 아니에요. 이제는 아예 특정 가문이 정권을 독점해버리는. 여기서 말하는 특정 가문은 결국은 왕실의 외척을 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가문이 정권을, 정치를 장악하는 세도 정치의 형태가 나타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조가 죽은 이후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상황이 변화하는 거죠.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